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율촌의 정원 변호사입니다. 제가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이라는 타이틀로 발표를 맡게 됐는데요. 굉장히 떨리고 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번 4월 달에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뭐 잊혀져 간다 그럴까? 좀 소강 상태에 있었던 중대재해처벌법의 위력이 다시 살아나는 뭐 이런 형국에서 이런 발표를 맡게 돼서 조금 더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는데요.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의 그 업무나 또 관련한 사건의 대응과 관련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발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시행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뭐 다 알고 계신 내용인데요. 핵심 내용 위주로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배경은 그런 것 같습니다. 경제성과 속도가 지배하는 시대에서 이제는 안전과 품질을 지향하는 시대로 전환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태동이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갑자기 나타나는 바람에 조금 당혹스러운 부분도 있고 준비가 덜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 규제 강화 관련한 내용은 생략을 할 텐데요.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자면 내년도 1월 27일부터는 이제 50인 미만 사업장 그리고 50억 미만의 건설업 공사에 대해서도 이제는 전면 시행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작은 이제 사업체나 작은 건설 공사 현장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저희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제 체계 자체가 바뀌는 것 같은데요. 기존에는 이제 기존 산안법 체계로 갔었죠. 결국에는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중대재해 사고에 대해서 산안법이 다루게 되는 건데요. 기본적인 어떤 업과사, 업무상 과실치사상죄하고 더불어서 산안법 위반으로 이제 처벌이 되어 왔던 부분인데 여기서 한계가 이제 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결국에는 공사로 치게 되면 현장 소장, 또 제조로 치게 되면 공장장, 그죠? 그런 분들이 이제 처벌받는 수위에서 끝나니까 이 뭐 사고가 좀 예방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고려하에서 경영 책임자 즉 대표이사를 처벌을 하는 방안을 이제 찾게 된 것 같은데요. 이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뭐 의무 위반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의무 위반의 실체를 실제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감독하고 지원해야 될 의무 이걸 이제 안전보건 확보 의무다라는 이름을 걸어서 이제 그 위에서 또 처벌하게 되는 부분 뭐 이렇게 이제 자리매김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안법을 이제 비교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산안법은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내용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건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큰 특징은 결과 책임이라는 겁니다.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을 해야지 적용이 되는 법률이라는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고 있는데요. 산안법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산안법은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사항을 다 확인을 해서 그 위반에 대해서도 형사처벌도 하고 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제 그 위반과 어떤 중대재해가 이제 연결이 될 경우에는 조금 더 가중처벌하는 뭐 그런 구조가 될 텐데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처벌을 하는 내용은 일체 없거든요. 결국에는 중대재해 사고가 나게 되면 그 결과를 찾아서 들어가서 어떻게든 적용을 하기 위한 법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요행에 의한 법, 뭐 복불복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안고 있는 그런 내재된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의 특징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하게 되면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해야지 적용되는 법이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타겟팅이 돼 있죠.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라는 아예 목표의식이 뚜렷한 법이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시기와 요건에 제한 없이 적용되는 법이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실질적 지배 운영 관리가 인정이 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소홀과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충족이 되게 되면 시기 요건 관계없이 적용해서 처벌하겠다 이런 부분인데요. 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만약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없더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강력한 처벌을 할 수가 없을까라는 이제 의문을 한번 가져보게 되면 다른 법률들을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사고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그 시행 바로 직전에 그 이루어진 사고였는데요. 지금 건축법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의 적용 내용을 보게 되면 설계 시공, 공사 감리 유지, 관리와 건축 자재의 제조 유통을 관련해서 건축물이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로부터 사실은 하자 그 담보 책임 기간 내에 주요 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서 사람을 사망케 하게 된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되어 있는 중처법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주택법에도 있고 건진법에도 있고 건축물 관리법에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법도 있죠. 위험물 안전관리법, 그리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게 사실은 이제 뭐 중대시민재해나 이런 거에서도 적용이 되는 법들인데요. 이런 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법들이 있는데 더 강력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있는데 왜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고 시행할까? 답은 이런 법들로는 경영 책임자를 처벌을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결국에는 사장님, 그 경영 책임자를 처벌을 하겠다. 또 그를 위해서 만든 법이다. 이게 이제 여기에서 이런 이제 다른 법률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회사에서 일반 직원들의 어떤 의식의 문제인데요. 일반 직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도 아니고 경영 책임자도 아니니 중대재해 발생이 나게 되면 나는 1도 책임을 안 진다. 형사 책임 질 일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죠. 이 중대재해에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형사처벌은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담당자나 업무 담당자가 이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나 경영 책임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동료의 사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라면 업무상 과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 중대재해 사고는 모든 직원에게 다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1년을 결산을 해봤는데요. 한마디로 요 빨간 줄 치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망자가 줄어야 되잖아요. 줄어야 되는데 늘었습니다.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결국에는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1년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전부터 준비를 했을 것이고 그러면 적어도 50인 이상의 사업장의 사망자는 줄어야지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는 형사처벌만으로는 이 중대재해 사고를 원천적으로 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역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사고라는 것은 결국에는 시공사나 회사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조금 더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발주자나 도급인의 관계에서의 어떤 적정 공사비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재해 근로자의 문제들도 있는 거죠. 고령화되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뭐 부주의한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보고 사고의 원인을 복합적으로 보고 이걸 이제
환경 구조적으로 이 시스템을 새롭게 만드는 구축하는 그런 어떤 노력이 병행이 돼야지 이런 이제 사고가 예방이 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과 품질은 돈의 문제고 법은 상식의 문제다라는 의식을 저희가 가지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 처리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611건이 발생을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소 의견으로 이제 송치가 된 건이 검찰에 송치가 된 건이 지금 34건 정도 되는데요.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하니 아마도 이거는 좀 더 이보다는 한 2배 정도는 더 늘어나겠죠. 뭐 2배 정도 늘어난다 하더라도 사실상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비율은 10% 정도 내외로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까지 검찰에서 기소한 현황을 보게 되면 14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유죄 선고가 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서 선고가 4월 6일과 4월 26일에 있었는데요. 2건이죠. 이런 현황을 갖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 14건의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걸 다 살펴보기는 그렇고 나름 의미가 있는 사건들의 유형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원 소재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 그리고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사례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쟁점, 인과관계 인정 여부인데요. 자, 이 부분은 유해 물질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을 해서 그 독성 감염이 이제 다수의 독성 감염이 발생한 사건이었는데요.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는 기소가 됐고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는 불기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차이점을 보니까 국소 배기 장치를 설치를 한 곳과 설치를 하지 않은 곳의 차이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근데 설치를 한 곳도 이 상태가 안 좋은 거죠.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부분에 대한 관리의 문제는 분명히 있는데 어찌됐건 한 곳은 설치를 했고 또 한 곳은 설치를 하지 않았고의 차이가 있고요. 또 한 곳, 그 설치를 한 쪽은 나름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흔적은 보였고 배기장치를 아예 설치하지 않은 이 업체에는 그런 노력도 안 했다라는 게 확인이 되니까 검찰에서 이걸 구분을 해서 한쪽은 기소를 하고 한쪽은 불기소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시사하는 바는 최소한의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나름의 노력을 해야지 그나마 기소를 면할 수 있다라는 이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대구공장 신축공사 현장의 하청근로자 사망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하청업체 사고에 대해서 원청의 대표이사가 기소가 됐다라는 게 이제 저거겠죠. 원청과 하청은 사실은 법인격이 다른 독립사업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원청이 그 작업 현장을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하청업체 근로자의 사망에 대해서도 당연히 경영 책임자로서의 중처법의 의무를 부담한다라는 것을 선언을 했고요. 실제로 기소된 사건의 대부분이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 사건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이 기소 사례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같은 논리로서 원청의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으로는 경남 고성 그 소재 선박 수리업체 사례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CSO의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안전 담당 임원을 뒀을 경우에 대표이사가 경영 책임자를 면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검찰은 CSO를 뒀다 하더라도 대표이사를 경영 책임자로 봐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단순히 어떤 안전 담당 임원을 뒀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이사가 경영 책임자가 아니라는 그런 판단을 받기는 쉽지가 않게 될 것이고요. 결국에는 뭐 각자 대표에 준하는 정도의 독립성과 안전 보건에 관련한 예산 그리고 인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게 되는 경우라면 가능하겠지만 뭐 그런 경우를
안전 담당 임원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건 대표이사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향 소재 요양병원의 정축 공사 현장 사례인데 이 역시 하청업체 사고에 대한 원청의 책임인데 이 부분이 선고가 된 케이스죠. 그래서 공사 사실을 다 인정을 했고요. 공사 사실을 인정을 하고 뭐 선처를 요구한 케이스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에 선고가 이루어졌고요. 회사에 대해서는 벌금 3천만 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것이 과하다 경하다라는 부분에서 논란이 있는데요. 경영계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 과하다. 노동계 입장에서는 왜 실형 안 때렸냐 뭐 이런 입장인데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약한 처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상황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을 하고 뉘우치고 뭐 이런 상황에서도 징역형을 선택을 해서 집행유예를 부과를 했다라는 것은 결코 약한 처벌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양주 소재의 채석장 사망 사고 사례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최근에 논란을 가지고 오고 있는 그룹 회장님이 경영 책임자가 될 수 있느냐의 문제죠. 기본적으로 그룹의 계열사들의 대표이사들이 당연히 경영 책임자가 될 겁니다. 이 사건에서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피고인 B사의 대표이사의 경우에 당연히 이제 뭐 대표이사로서 책임이 있는 건데요. 자, 그러면 그룹 회장님은 경영 책임자가 될 수 없는 걸까? 이런 부분인데 실제로 대한민국에 많은 그룹이나 좀 계열사를 두고 있는 실제 오너들의 어떤 업무 처리 방식을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사안에 대해서 깊이 개입을 하시고 모든 의사결정을 오너 회장님께서 하시는 경우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자,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돼 버렸습니다. 그렇게 돼 버리게 되면 현재 지금 검찰에서는 그런 경우에는 회장님도 경영 책임자로 보고 기소를 하고 처벌을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그 근거로서 검찰에서 제시한 내용을 보시면 채석 산업에 30년간 종사한 전문가이고 사고 현장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고 안전보건 업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실질적 최종적 경영 결정권을 행사했다. 그리고 그룹 핵심 사업인 골재 채취 관련해서 주요 의사 결정을 했다라는 부분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 회장님을 기소한다라는 검찰의 의견 이제 기소 의견이 있었는데요.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현재 지금 이와 유사한 뭐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형태의 회장님의 그 실질적인 경영 지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이제 회사들의 입장에서는 이 기소 사례를 계기로 해서 한 번쯤 돌아보고 점검하고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결국에는 경영권 부재의 리스크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제 형사처벌의 핵심 쟁점이 뭘까?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 지배 운영 관리하는 경영 책임자를 특정하는 거겠죠. 일단은 기본적인 전제는 결과 책임이기 때문에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을 했다는 전제하에서 첫 번째 찾아보는 것은 실질적 지배 운영 관리하는 경영 책임자가 누구냐 이 부분을 찾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느냐 이 부분을 이제 찾게 될 텐데 이 부분은 중대재해처벌 법령에 나와 있는 안전보건 관리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뭐 9가지, 4가지 뭐 이런 그 항목들에 대한 부분을 지켰느냐라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일부 지키지 않았다라는 게 확인이 됐다고 해서 바로 처벌이 되느냐? 그렇진 않겠죠. 위반한 부분과 사고하고의 최소한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가장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뭐 어떤 기업이든 돋보기 들고 찾아서 들어가게 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업체는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러면 일부 좀 부실한 부분이 있다. 그런데 그 부실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있다는 거하고 사망사고하고의 인과관계가 인정이 될 거냐에 대해서 사실은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인정이 된다라는 입장을 할 거고 또 이 수사를 받는 사람의 입장,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인과관계가 있느냐라는 부분, 이 인과관계에 대한 다툼이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적용하는 관계로 사람의 철학과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그런 게 현재의 사건의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 실질적 지배 운영 관리의 개념이 좀 뭐냐라는 건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 해당 사업장 그리고 작업 현장을 주도해서 그 작업을 주도해 가지고 총괄 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느냐, 그럴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럴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걸로 보는 거죠. 실제로 그 부분을 관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를 관리를 할 수 있는 지위, 권한과 힘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본다라고 이해하시면 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겠죠. 건축주가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공장에 지분공사를 맡겼는데 그 지분공사를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고 싶은 게 뚜렷한 거죠. 그래서 본인이 날마다 시공사를 선정해서 작업을 하는데 날마다 나와가지고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다 하고 어떻게 해라는 걸 본인이 다 컨트롤을 합니다. 요구를 하고. 그 정도 되게 되면 사실상 그 시공과 관련돼 있는 실질적 지배 운영 관리를 하는 지위를 행사도 했고 그런 지위에 있는 자로 볼 소지가 있겠죠. 자, 이런 부분하고 나는 시공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맡기겠습니다. 그냥 전문가로부터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시공사에게 이 설계대로 시공을 해주세요라고 맡겼습니다.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감리를 선정을 할 테니 감리께서는 설계대로 시공이 이루어지는 걸 잘 감시를 해주세요. 라고 본인은 빠집니다. 건축주가. 자, 이럴 경우에는 이분이 그 시공 현장의 어떤 구체적인 근로자들의 작업과 관련해서 실질적 지배 운영 관리를 하는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빠진다라는 거죠. 이런 기준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실질적 지배 운영 관리가 안 되고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면 이런 구도를 아예 구도를 바꾸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공판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제목을 문제점으로 할까 특징으로 할까 고민을 했는데 사실은 문제점으로 하기에는 그게 적절한가라는 고민도 좀 되고요.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기는 문제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냥 특징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수사 주체와 사건 진행 구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아시다시피 이거는 이제 수사 주체가 두 갈래로 나눠지게 돼 있잖아요. 결국에는 경찰은 이제 업과사,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그 다음에 중대시민죄를 이제 다루게 되고 관할을 갖게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나눠서 하게 되는데 중대산업재해만 보게 되게 되면 자, 중대산업재해는 산안법 위반과 중대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의 특사경들이 다루고 그런데 기본적인 가장 기본이 되는 업과사는 경찰이 다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사건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럼 사고가 나게 되면 양쪽으로 다 불려다녀야 되는 문제가 있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수사 종결을 통해서 기소를 할 수도 있고 불기소를 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중대재해사고는 형사처벌에 대한 내용이다. 형사사안이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요. 이 중대재해사고는 민사, 형사, 행정의 종합결정체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재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민사상의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요소들이 따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형사 책임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끝으로 또 따라붙는 것이 행정처벌, 행정제재가 있겠습니다. 특히 건설산업 쪽으로 이런 행정제재에 대한 것들이 강력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광주 화정 아이파크의 경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 서울시가 등록 말소를 할 건지 영업 정지를 할 건지에 대해서 아직도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데요.
아마 1심 형사 판결 결과를 보고 이제 하게 될 텐데, 만약에 이제 뭐 등록 말소를 하게 된다는 것은 거의 그 기업에 대한 사형 선고가 될 것이고, 12개월의 영업 정지를 한다 하더라도 엄청난 이제 회사의 입장에서는 치명타가 될 겁니다. 나중에 돌이켜 보게 되면 처음에는 형사사건에 대해 급급하게 되지만 마지막에 따라붙는 이 행정 제재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기업의 그 허들이 되는 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이 행정 제재에 대한 내용을 잘 아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또 그것이 공공계약과 관련된 내용이라 그러면 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이라는 공공 발주 제한 처분이 또 따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관계를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럼 수사의 특성에 대해서 뭐 문제점이기자 특성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 사법 경찰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과 특별 사법 경찰이라고 할 수 있는 근로감독관이 동시 병행 수사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바로 이제 이런 수사가 바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정신이 없는 거죠. 이거 방어권을 행사를 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상황 판단을 해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초동 수사에서 사실상 많이 제대로 된 답변을 사실관계에 기반한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제법 많습니다. 또 그리고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중대재해 발생 여부, 재해 규모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 1인 사망 사건이 난 경우하고 한 10명이 사망한 사건 현장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어디에 치중하겠습니까? 당연히 10명이 난 대규모 사건에 모든 이제 수사 인력이 집중이 되겠죠. 그리고 사고의 어떤 결과에 비례하는 수사 결과를 도출해야 된다라는 엄청난 부담감을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 수사 범위와 결과가 이렇게 이제 모든 게 또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형성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게 산업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수사가 시작이 되게 되면 거의 저인망식 수사가 됩니다. 이건 산업법 위반상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사고 현장에 대한 부분에 이제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지고, 그리고 그 작업 현장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안전보건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부분을 다 확인을 하죠.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없는 안전 그 보건 조치 의무 위반도 다 찾아서 산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하거나 그에 따르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중대재해 사고가 나게 되면 필연적으로 수사나 조사를 하게 되면 뭐가 더 드러나냐 하면 부실 시공과 하도급 위반 사항들이 또 발견이 됩니다. 그럼 또 부실 시공에 대한 부분도 형사처벌 내지 또 행정제재가 따라 붙게 되고, 하도급 위반도 마찬가지겠죠. 하도급 위반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산법상의 일괄 하도급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관련한 행정제재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영업정지부터 시작을 해서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도 있고요. 다음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한 어떤 그 중대재해 사고에 따른 형사처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문어발처럼 뻗어나는 다양한 사건의 그 이제 다양한 사건을 또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수사 조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들 이제 또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강제 수사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은 시행 초기에 강제 수사가 조금 남발되는 듯한 분위기를 좀 띄었죠. 근데 지금은 상당히 진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구속 임의 수사라는 거는 원칙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사 공판 대응 간의 유의사항인데요. 첫 번째는 현장 실무자들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기 대응을 이제 이게 실패하는 경우들이 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사들의 입장에서는 사고가 나게 되면 바로 사실 그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고가 나면 바로 실시간으로 변호사들이 이제 사고 현장으로 출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초기 조사 대응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참고인 및 피의자들 간의 이해관계에 따르는 책임 전가나 왜곡 진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관계 여러 가지 나눠지지 않습니까? 원청과 하청의 문제도 있는 거고요. 이제 실무 근로자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관계도 뭐 거기에서도 이해상충이나 미묘한 게 따를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와 경영 책임자 관계에서도 책임의 어떤 부분을 서로에게 미루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도 유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가 나게 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초동 수사를 통해 가지고 일단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든 묻고자 하는 것이 수사의 생리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서 기소가 된다라고 하면 공판 단계에서 사실상 이 사고가 나의 어떤 위반으로 인한, 나의 어떤 구체적인 의무 위반으로 인한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되는, 뭐 형사소송법에 따르게 되면 검사가 입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자기가 입증을 하지 못하면 범죄자로 낙인이 되는 그런 어떤 구도가 사실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한 증빙 자료를 사실은 많이 확보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부재된 상황들이 많거든요. 사람의 진술은 왜곡될 수 있지만 이 자료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료에 대한 부재, 이 부분을 이제 챙겨보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회장이나 CEO의 형사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에 치중하다 보니까 회사의 위기를 초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회장님이 중처법 위반만 빼주면 뭐 딴 거는 의미가 없다, 뭐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회장님은 빠졌는데 회사는 없어진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산안법 위반만 돼도 산안법 위반으로 행정제재가 다 따라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대응은 뭐냐 하면 구체적인 안전보고 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다라는 거를 가장 이제 메인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나 관심 없고 회장님은 빠지시면 돼, 아니면 CEO만 빠지면 돼,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한다라는 거는 그건 바람직한 대응이 아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복 시에 수사와 소송이 장기화되는 어떤 뭐 그런 현상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제 수사나 공판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대응 수칙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사람을 믿지 말고 상황을 믿어라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들 자기가 진술하고 와가지고는 제대로 진술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나중에 그 조서를 보게 되면 그분이 하신 얘기하고 반대되는 얘기가 많이 본인이 진술을 하고 회사 와서는 보고를 제대로 안 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것이 자기 이해관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상황상에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뭐 이런 부분으로 이제 추측하고 대응하시는 것이 현명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수사나 공판 단계에서 말을 해야 될 때는, 진술을 해야 될 때는 뭐 나오는 대로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마시고 해야 할 말을 정리해서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라라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겁니다. 형사 책임만 면하겠다고 행정 책임이라든지 이런 회사를 그냥 삶의 터전을 갖다가 없애버리는 뭐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이게 종합결정체다라고 보시고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어떤 대응에 염두를 둔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위헌 논란의 그 소지가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거는 재형법정주의와 평등원칙 위반의 문제겠죠. 그 재형법정주의라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이라든지 과잉금지의 원칙, 뭐 평등원칙 이런 부분을 뭐 종합적으로 해서 재형법정주의, 실질적 재형법정주의에 좀 위반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 책임주의, 행위책임과 관련해서 직접성의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 경영책임자가 직접적인 어떤 사고 원인을 유발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좀 뭐 제가 과하게 표현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범죄자를 낳은 어머니도 살인죄로, 살인 범죄자의 어머니도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거 똑같잖아요. 왜? 당신이 없었더라면 그 범죄자는 태어나지 않았을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도 이게 확산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분명히 문제는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경영 책임자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과중한 책임을 물으느냐, 이게 평등 원칙 위반 아니냐, 이런 논란의 소지가 분명히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거 이제 논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라고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지금 개정안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검찰과 법원은 이미 이 법을 적용을 해서 기소와 이제 판결을 이제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뭐 지금 이 위헌 논란을 갖다가 제기한다고 해서 이것이 실무적으로 받아들여져서 위헌 판결로 이어질까, 또 국민적 정서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런 배경에는 사실상 경영계와 노동계의 시각 차이가 너무 극명하다는 겁니다. 경영계는 이 법이 너무 과하다, 너무 무리하다, 뭐 이거 명확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거 뭐 어떡하라는 거냐, 뭐 이런 입장이라면 노동계는 약하다, 좀 더 때리자,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여기 제가 뭐 경영 책임자의 정의 범위라든지 안전보건 확보법의 적용 범위, 직업성 질병에 대한 부분, 입법의 실효성에 대한 부분, 형사처벌의 수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극과 극의 반응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양쪽의 말을 다 100% 어느 쪽이 옳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지난해에 이제 자세한 얘기는 정대원 변호사님께서 발표를 하시니까 제가 생략을 할 텐데요. 지금 이런 개선 방안, 개정 방안을 지금 이제 오는 6월까지 이제 도출해 내겠다 해서 뭐 노력을 하겠다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충돌이 되고 있는 상황에 또 여야의 대립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법의 개정이 사실상 굉장히 합리적이고 좀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지금 제대로 설계가 되고 개정이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행 법 체계가 일정 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뭐 상당하다라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 관측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대재해사고 발생 원인을 보게 되면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렸지만 환경 구조적인 요인이 있고 또 기업의 뭐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 근로자 요인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사실은 어찌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이런 법들은 기업에 있는 중간에 있는 기업의 책임으로만 보고 기업만 어떻게든 형사처벌을 강화하게 되면 중대재해사고는 줄어들 거다라는 건데요. 그게 안 그렇겠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모든 기업이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설마 우리 공장에서 사고가 날까? 뭐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아닐 거야. 부정하고 싶은 거죠.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은 제대로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럼 그 돈을 갖다가 지금처럼 이 경기 침체기에 적자 운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기 돈을 투입을 해가면서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지고 부도가 날 각오로 이런 이제 안전보건 조치를 완벽하게 취하는 그런 기업이 있을 수 있을까? 그리 보게 되면 현재 상황에서 그게 달라질 부분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인 거죠. 이게 처벌을 막 강화한다고 해가지고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회 전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 이제는 적정 공사비를 주고 적정 공기를 보장해주는, 그리고 그것이 허락이 되는, 그리고 안전과 품질을 우리는 비용보다 더 중요시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문화, 뭐 그런 시스템이 이제 정착이 돼야 되는 부분이 가장 큰 게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으로는 재해 근로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상 지금 사망사고가 나는 경우를 보게 되면 60대, 70대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제가 50대 중반인데요. 눈이 침침합니다. 간혹 가다가 비틀비틀거리거든요. 저도 노가다를 예전에 그 학창시절 때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로 보면 날아다녔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만약에 노가다 현장에 간다라고 하면 많이 자빠질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신체적인 한계에 있는 노인층들이 이제 이 작업 현장에 투입이 된다라는 그런 부분, 뭐 그런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신체적, 그 생리적인 어떤 그 노쇠로 인한 그런 부분들을 다 커버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있겠죠. 그 다음에는 힘을 써야 되니까 근로자들이 필요한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젊은 사람들은 또 외국인 근로자를 씁니다. 근데 외국인 근로자를 쓰게 되면 문화나 언어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국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리려면 한 10년은 기다려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분들 뭐 건너오자마자 바로 투입이 되는데 말도 안 통하고 뭐 이런 부분인데 그러면 그 사람 일 시키려고 통역을 다 붙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환경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위험한 작업을 사람이 하는 상황에서는 사고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죠. 그럼 이걸 탈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 대신에 로봇이 일을 하거나, 그죠? 지금 그렇게 해서 바뀌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OSC라고 탈현장화라는 부분이 있게 되는 거고요. 무인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 이제 건설 관리, 스마트 제조 관리로 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변화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변화했을 때 결국에는 위험 작업에 노출되는 사람이 별로 줄어들고 또 그런 부분을 허락하는 문화, 적정 공사비와 적정 공기를 보장해주는 문화가 형성이 되고 그 시점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탐욕을 부려서 사고를 낸다. 이거는 능지처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 완벽하게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양쪽의 사이드에 있는 환경 구조적인 요인이나 재해 근로자의 요인성에 대한 부분에서 기업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정도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그 기업을 뭐 쪼개든 빠개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기업들이 이제 마음을 품어야 되는 부분은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로펌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셔가지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제일 싫습니다. 어떻게 돈은 쓰고 싶지는 않은데 처벌만 안 받을 수 있는 방법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별로 그건 아름다운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꼭 드리는데요. 석양이 아름다운 건 누구나 다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들이 그 석양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겁니다. 이야기는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그리고 지금 위험 현장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들 그 모든 사람들은 해가 지면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갈 권리가 있는 거죠. 그 권리를 당연한 권리를 우리가 이제 인정해주고 보장해주는 뭐 그런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주자와 도급인은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피하는 방법을 집중하기에 앞서서 작업 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주어진 여건 하에서 각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정확하게 49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